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2025 제1회 사이브리지 저명한 과학자 세계로의 초대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과학창의재단 양은석 연구원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다 짜임새 있는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 중 다자가 참여하는 과학영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주, 여기서 빅뱅은 아주 고온 고에너지 우주 충돌러서 우주 초기를 가봤더니 다른 입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들도 소립자고 기본입자. 이 JP의 그 핵심 과제들은 지구대기, 태양물리, 행성 탐사, 우주과학, 그리고 지구밖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나사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은 머릿속에서는 이론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기술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고, 단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에서 로봇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꿈꾸고 있고요. 그 기술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헌신의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딥러닝을 사용한 뇌과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계산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분야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아이스크림. 예, 교수님. 많은 학생들이 이제 손에 그 다른 인생의 재미를 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되게 탐구에 열중하시는 분이니까 약간 뭔가 도움되는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학교 때 땡땡이도 많이 쳤어요. 대학교에서 1, 2학년 때는 완전히 탈춤에 빠져가지고 1, 2학년 때 저 성적은 시들시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자기 삶을 어떻게 갈 건지 언제 항상 선택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딱 끊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진척이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한 것인지, 이런 You are not alone. 개인의 행복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개발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2023년도에는 웨비나 형태로 과학영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신 과학자분들을 만나고 과학자료에 대한 삶과 연구에 대한 소통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브리지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과학영재들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이브리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브리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발표한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 중 다자가 참여하는 과학영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며 연구자의 길을 먼저 간 저명한 과학자분들과 과학영재 간의 대화의 장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로서의 비전을 정립하고 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 기술인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부산, 대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지역의 영재학교를 직접 찾아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되므로 과학영재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에 관한 주제로 삼성전자 손교민 마스터님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교민 마스터님의 양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교민 마스터님은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이끄는 핵심 인물 중 한 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및 석사 그리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96년부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반도체 설계팀에서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참여하셨고 2007년부터 D램 설계팀 소속으로 차세대 D램 개발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IEEE 심포지엄 TPC 멤버이시며 2018년에는 삼성전자 연구개발 직군 기술임원인 마스터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3세대를 분류되는 광대역 메모리 플래시 볼트를 개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IR52 장영시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명시상부한 반도체 최고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교민 마스터님께서 AI 시대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마스터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손교민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예,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면에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약간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중간에 질문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시대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간단하진 않구나. 약간 길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솔루션, AI를 위한 메모리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이제 HBM이라는 메모리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로 프로세싱 메모리라는 기술이 저희가 개발을 해왔고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가 꽤 오래 있었거든요. 아까 소개받으신 대로 96년부터 근무를 했었어 지금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소개는 이런 순으로 할 건데요. 보통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손교민이고요. 한자로는 이제
가르칠교 백성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셨다고 알고 있고 굉장히 심플한 이름이죠.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수업할 때 왜 영어 이름 하나씩 짓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카일이라고 지었는데 처음 두 글자가 KY로 이제 같기도 하고, 제 중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칼처럼 좀 날카롭게 뭐 좀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관 지어서 제 이름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래 기억에 남겠죠.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경상도 분인데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의 북쪽. 그래서 한 번 더 확대하면 이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여기 뭐 청동, 쌍문동, 미아동,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는 쌍문동 그 근처에 자랐고요. 고등학교는 저 대학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는 이렇게 쭉 나왔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과학자였어요. 그냥 뭐 누가 꿈을 심어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유는 이제 이건 마징가 Z라는 아주 오래된 로봇인데, 이런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을 타고 싸우는 주인공보다는 로봇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백발의 혹은 이제 머리가 대머리인 그런 그 박사님이 되고 싶었고요.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성취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때 이건 애플2 컴퓨터라는 건데요. 그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퍼스널 컴퓨터의 초창기부터 제가 이제 함께 했었고요. 저 왼쪽에 보면 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저기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저장 장치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넣고 얘를 이제 누르면 이상한 기계음이 나요.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상한 기계음이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드라이버로 조절해서 소리가 잘 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맞춘 다음에 해야지 얘가 잘 읽는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고, 이제 그것도 지금 사라졌죠. 하여튼 이런 컴퓨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싶다. 뭐 배우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는데, 갖고 싶다,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취미는 이제 독서, 음악 감상이라고 늘 이제 누가 취미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책은 거의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태어났으면 스마트폰을 아마 부모님 몰래 어떻게든 만들어서 막 이렇게 봤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거 할 수 없었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 항상 보는 게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집에 있는 모든 그냥 아버지가 예전에 젊으실 때 사놓은 뭐 이상한 책부터 해서 007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 추리소설도 있고 뭐 이런, 거기 집안에 있는 책은 하여튼 닥치는 대로 다 읽었었습니다. 무슨 활자에 중독된 것처럼 그랬었고요.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라디오가 유일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싸게 들을 수 있는 그 소스였는데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제 성격은 누가 물어보면 이제 내성적이라고 그랬는데, I죠, I. 요새 MBTI로 하면 I인데, 아무튼 이건 약간 이제 커가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반장, 학생회장 이런 거는 계속 했었습니다. 뭐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하고 딴 사람이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 대학교는 제가 그 전자 들어가는 이제 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에 그때 이제 매칭이 되는 게 연세대학교였고요. 뭐 약간 도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제였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먼저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과목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회, 역사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암기 위주의 과목들은 진짜 마지못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만 듣고 당일치기 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아무튼 대학에 가면은 이제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재밌는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대학 등록금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각 시간당 그 드는 돈으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수업을 이제 땡땡이 치고 그 다른 밖에 나가서 연대 앞은 굉장한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뭐 당구장, 무슨 술집, 뭐 노래방 이런 게 앞에 쫙 깔려 있는데 네, 그런데 가면서 이제 빠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왔어요.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제가 메모리 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SRAM, DRAM, NVM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NVM은 Non-Volatile Memor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고요. 플래시, 낸드 플래시가 이제 NVM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노아도 있고 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뭘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뽑힌 석사 출신의 어떤 입사한 분들이 저 말고 한 두 분이 더 있었는데 다른 두 분은 이제 뭔가 사전 지식이 있었는지 다 DRAM을 골랐는데 저는 이제 SRAM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SRAM이 제일 빠른 메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RAM을 하면 이게 이제 SRAM 셀인데 실제로 TR이 이제 6개가 있죠. 트랜지스터 배우셨나요? 트랜지스터가 6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게이트를 그리면 인버터 2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레치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1이면 1, 0이면 0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M5, M6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억세스 할 때, 그러니까 리드나 라이트 할 때 이제 이네이블 되는 이제 트랜지스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 SRAM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하이스피드 메모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제 7사제라는 걸 했어요. 7사제는 뭘까요?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해라.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7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출근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죠. 집에서 새벽 5시 반쯤 나와서 회사가 이제 기흥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 살고 있었고 그래서 7시까지 출근하려면 5시 반쯤 버스를 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하지만 이제 4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예, 거의 없었죠. 퇴근은 거의 항상 10시, 11시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생활을 못 하겠다. 그래서 기숙사로 들어갔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6년 넘게 다니면서 6년째쯤 됐을 때 약간 매너리즘에 왔습니다. 그 되게 제품을 하나를 개발을 하면서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설계해서 이제 MT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게 실제로 그 팹에서 그 공장이죠. 팹에서 이제 실제 웨이퍼로 만들어진 걸 테스트하고 나중에 이제 굿다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놈들은 패키지를 해서 그 패키지를 분석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되는데 연구 개발하는 그 담당자로서는 그게 한 3차례 이렇게 돌아가니까 계속 난 똑같은 일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카이스트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요거는 2019년에 이제 그 제가 졸업한 박사과정 졸업한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송년회죠. 송년회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유해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멘토로 예, 1번으로 삼는 분이고요. 유해준 교수님이고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화살표 있는 게 제 뒤통수입니다. 제 뒤통수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연수가 끝나고 실제로 돌아와 보니 저는 원래 SRAM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SRAM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SRAM을 기존에는 그 인텔 펜티엄이라는 이제 프로세서가 있었잖아요. 펜티엄 프로세서 옆에 SRAM 컴포넌트가 있어서 걔가 오프칩으로 캐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메모리 하이라키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신가요? 하여튼 프로세서가 있으면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캐시죠. 그래서 1차 캐시, 2차 캐시, 3차 캐시 뭐 이렇게 요새는 있는데 그렇게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DRAM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캐시가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를 개발하는 게 아주 비즈니스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규모였는데 그 인텔이 갑자기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 안으로
SRAM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확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마지막에는 그때 그 스마트폰 전에 그 피처폰 중에 노키아가 1등 할 때 있었죠. 그래서 노키아 폰에는 들어가는 메모리가 SRAM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SRAM이 메모리로 들어갔었고 그게 로우 파워용, 그러니까 배터리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되니까 로우 파워 SRAM이 들어갔었는데 그 SRAM 개발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SRAM으로 했던 비즈니스고 그 뒤로는 야 SRAM은 시장이 너무 작아서 삼성이 하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이제 SRAM 하시던 분들이 제가 이제 학술연수 가 있는 동안에 막 이렇게 팀이 폭파되면서 일부는 D램으로, 일부는 LSI로 뭐 이렇게 막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돌아보니 저는 이제 D램을 하게 된 거죠. D램은 아까 TR 6개로 구성되어 있던 SRAM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면은 트랜지스터 하나와 이제 캐패시터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로 어떻게 리드라이트가 되고 데이터가 저장이 될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 캐패시터에 이제 차지를 이제 충전해 놓고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해서 이제 워드라인이 이네이블 되면 데이터가 읽거나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지를 읽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D램 설계를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IO 회로라는 그 인터페이스 관련된 회로로 설계를 2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DDR4 D램, DDR4 들어보셨죠? DDR4 D램을 처음 초창기 DDR4 D램을 개발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들어가는 이제 펑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회로 블락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서 했었고요. 저는 원래 SRAM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D램 설계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D램은 잘 몰랐으니까. D램의 세렌코어는 SRAM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배워가면서 했고 거기에 이제 페리라고 부르는 주변 세렌코어라고 부르는 블락 옆에 있는 회로들의 그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HBM 참여를 하게 됐죠. HBM2라는 제품을 개발했고요. 요 슬라이드,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치하니까 나온 건데 이게 일본의 어떤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HBM2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 ISCC라는 이제 뉴스에 나오는 되게 큰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이제 발표했을 때 이제 사용했던 슬라이드 그림인데 그게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되게 복잡한 구조의 D램을 이제 개발하는데 처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세미컨덕터라고 부르는 두 번째 파트는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베이직한 너무 쉬운 내용이라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링크가 있죠. 요새는 유튜브에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잘 정리돼서 올라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올린 그 채널입니다. 그 채널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하는 짧은 5분 정도의 어떤 숏 클립들이 잔뜩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데 필요한 거를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도체, 부도체 아실 거고 반도체라는 게 뭔지도 이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트랜지스터가 트랜스의 레지스터인지는 저는 이거 보면서 몰랐는데 하여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그러니까 저항 값을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런 소자들이 IC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약간 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반도체 생태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런 종류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DM이라는 거는 종합 반도체 기업. 그래서 설계부터 실제로 웨이퍼 생산과 패키지, 그다음에 판매 유통까지 다 하는 이런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회사고요. 인텔도 그렇죠. 또 있을까요? 네, 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웨이퍼 생산하는 그 공장을 짓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한번 이렇게 계속 투자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고 리스크도 그만큼 큰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본 회사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삼성전자, 인텔 또 있을까요?
네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팹이 이제 부분적으로 연구소용 팹이 있거나 샘플용 제작할 수 있는 팹을 가진 회사들은 있지만 뭔가 저희가 이렇게 팔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IP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IP 기업은 IP는 그 반도체 설계를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IP의 그 뜻은 intellectual 이제 property인데 보통 특허를 IP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 설계에서 IP라고 할 때는 그 블락 예를 들면 뭐 ALU 혹은 어떤 뭐 SRAM 뭐 이런 것들이 다 IP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IP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설계하는 업체에 이제 파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IP가 있으니 너희가 갖다 써. 거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큰 회사가 시납시스, 뭐 케이던스, 여기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회사는 시납시스, 케이던스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팹리스 업체로 이제 그 유명한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는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것 같고, 엔비디아는 앞에 설계하고요, 뒤에 생산은 안 해요, 패키징도 안 해요. 근데 테스트부터는 사실 참여를 합니다. 테스트부터 참여를 하고 판매 유통은 하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중간에 엔비디아가 한 거를 누가 해주냐면 이제 파운드리라는 데서 실제로 웨이퍼 생산과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데 밑에 있는 파운드리와 오셋은 조립하는 업체입니다. 2장이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예. TSMC가 이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TSMC도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재 뉴스 지상에 제일 많이 나는 두 회사죠. 엔비디아와 TSMC. 주가가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이고, 뭐 최근 들어서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여전히 뭐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하는 업체 중에는 TSMC가 강자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죠. 하고 있지만 뭐 2등입니다. 근데 사실은 TSMC랑 꽤 격차가 나는 2등이고요. 오셋은 그러니까 오셋이 언제부터 제가 이 얘기를 듣게 됐냐면 실제로 그 HBM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HBM이라는 다이를 그러니까 스택된 D램 다이를 만들고 그거를 엔비디아가 GPU를 어디서 개발하냐면 이제 TSMC에서 팹을 하죠. 그 만들어진 칩하고 조립을 할 때 그 조립하는 회사 이름을 오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의 종류를. 그래서 오셋으로 제일 유명한 게 TSMC고 이제 여러 개가 더 있긴 합니다. 뭐 암코인가? 예, 있고요. 암코구나. 예. 근데 이 GUC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인데 TSMC랑 이제 계약이 맺는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 뒷단부터, 그러니까 디지털 설계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코딩을 합니다. RTL 코딩이라는 걸 하고 그 코딩한 거를 실제로 게이트 레벨로 이제 합성하는 역할부터 해서 합성한 거를 실제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패터닝을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그 뒷단을 대신해 주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GUC로 알고 있습니다. TSMC랑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류들이 있다. 반도체 기업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 아무튼 EUV라는 공정이 나오면서 실제로 되게 파인한 그 패터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는 끊임없이 그 패턴을 세밀하게 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TR, 더 로우 파워를 소모하는 TR들을 만들어서 계속 그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반도체의 그냥 숙명이에요. 그거를 할 수 없으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제일 이제 키 기술이 EUV라는 그 공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회사가 ASML이라는 그 네덜란드 회사가 있는데요. ASML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슈퍼 을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EUV를 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뭐 인텔이든 누구든 뭔가 더 파인한, 더 스케일링이 많이 된 칩을 만들려면 ASML에서 장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 그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교에서도 이제 사실은 반도체 설계도 하고 칩 개발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요 수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웨이퍼 한 장에 요 그림 같은 웨이퍼 한 장에 몇 개의 칩이 살아있냐죠. 여기에 이제 똑같은 칩이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물론 뭐 다른 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똑같은 칩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내가 1000개를 여기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900개가 살았는지 800개가 살았는지가 이 칩의 코스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가 비싸지면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왜 새로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율이 되게 중요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지만 이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양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야? 대량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연구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랑 이제 회사에서 실제 반도체 개발할 때 제일 크게 느껴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율은 이 터미널리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의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쉽게 나누는 방법은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그 다음에 제어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따만한 평판 TV를 사게 되면 거기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가장자리에만 있거나 뭐 뒷판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각 화소를 이제 온오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DDI도 이제 큰 비즈니스고 CPU 잘 아실 거고 AP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죠. NPU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가 뜨면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 구글은 이제 TPU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NPU란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명사하고요. 그래서 Neu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NPU랑 IP가 저 오른쪽 위에가 저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한 예인데 보시면 저기서 여기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NPU라고 있잖아요. 플락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 IP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 칩 하나가 NPU 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드려도 기억이 안 남으실 거고요. 보시면 메모리 스토리지에는 볼러타일하고 non-volatile이 있다. 볼러타일은 뭘까요? 볼러타일은 파워가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게 볼러타일이고요. non-volatile은 파워가 꺼졌다가 다시 켜져도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볼러타일에 이제 SRAM과 DRAM이 있어서 이제 SRAM, DRAM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non-volatile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플래시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현재 이제 많이 양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FRAM, RRAM, PRAM, MRAM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일부는 MRAM 같은 경우에 일부는 그러니까 임베디드라는 거는 그 SoC라는 프로세서 안에 일부 필요한 메모리로 이 MRAM 같은 거는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PRAM, RRAM은 연구는 많이 되는데 양산까지 갔는지는 제가 잘 접하기 좀 어려운 하지만 연구적으로는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체계가 있다. 볼러타일, non-volatile이 있고 볼러타일에 SRAM, DRAM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메모리 뭘까요? 용량을 되게 크게 저장할 수 있고 엄청 빠르고 그 다음에 기억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메모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게 이제 아이디어란 메모리고 그런 메모리는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메모리 계층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메모리가 없어서 현재는 SRAM, DRAM, 플래시 이렇게 대표적인 세 단계의 어떤 메모리 하이라키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제일 위에 이제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 레지스터는 SRAM이라기보다 그냥 아까 그냥 TR로 구성된 아주 빨리 읽고 쓸 수 있는 기억 장치입니다. 대신 이제 셀 사이즈가 크죠. 그 다음에 이렇게 SRAM 캐시들이 레벨로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DRAM이 있고, 그 다음에 SSD가 있고, 제일 밑에는 이제 HDD가 있고, 밑으로 갈수록 용량은 커지고요. 대신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이제 연구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메모리 서브 시스템의 구조고요. 여기서 어떤 메모리를 뭘로 선택해서 내가 시스템 개발을 하면 퍼포먼스를 제일 올릴 수 있을까? 모바일이냐, 어떤 서버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삼성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삼성전자에서는 사실 30년 동안 메모리에 리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언제부터 1등 했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전체는 30년 됐다. 그다음에 D램은 더 일찍 했고 낸드도 2002년부터 1등이고 SSD도 2006년부터 1등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마켓 셰어가 이렇게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메모리들 HBM3E라는 거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DDR5라는 메모리, 그다음에 LPDDR5X, GDDR7, SSD, 그다음에 오토모티브형 메모리들 이런 면에서 절대적인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삼성이 이제 1등이죠. 그다음에 최신 이제 메모리들을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제일 왼쪽에 있는 DDR5는 제일 이제 덴서티 큰 게 32기가빗짜리 이제 다이 하나가 32기가빗짜리가 제일 대용량이고요. 이건 현재까지는 삼성만 만들었고 현재 용량이 제일 큰 서버에 많이 쓰이는 메모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LPDDR5X라는 게 LPDDR5의 어떤 더 개선 버전인데 요거는 이제 모바일.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쓰는 노트북, 얇은 노트북들 있죠. 거기에 LPDDR5X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그래픽 메모리인데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픽 카드 막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이제 메모리고요. 실제로는 밴드위스가 굉장히 필요한데 HBM이 밴드위스는 더 높거든요. 근데 HBM을 쓰는 거에는 이제 좀 제약이 있는 경우에 GDDR7으로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코스트 이펙티브한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DR7도 계속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빗당 그 핀의 하나의 스피드가 32GBps라는 굉장히 높은 스피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옆에 이제 HBM3P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3E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옛날 자료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거는 밴드위스 면에서 이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메모리입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D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 위에 보면 웨이퍼에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노란색 빛으로 실제 봤을 때 노란 빛이 이렇게 감돕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려서 확대해 보면 저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게 약간 밭 같죠, 밭. 그래서 가운데 이제 고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양쪽에 이렇게 매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셀 어레이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인풋 아웃풋을 할 수 있는 I/O 인터페이스와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이쪽에서 모아서 저쪽으로 전달하고 이런 관련된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에 이제 하얀색 조그만 박스를 다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셀 어레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는 센스 앰플리파이어의 약자고요. SW는 섹션 워드라인 디코더. 그러니까 워드라인을 띄우는 드라이버고, 그 다음에 저 센스 앰프는 저 빌라인이라는 그 데이터를 디벨롭된 것을 이제 센싱하는 실제로 굉장히 몇십 미리볼트의 레벨로 아주 작은 레벨을 증폭해서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높다고 해봐야 1볼트인데 하여튼 1볼트 수준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런 게 있는데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D램 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잡한데 그냥 워드라인 빌라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워드라인 빌라인은 D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메모리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라인은 내가 어떤 데이터 어드레스를 읽을 거다를 이렇게 띄우는 거고요. 빌라인은 리드, 라이트 할 데이터가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되고요. 저 캐패시터에 이제 차지를 저장했다가 그 빌라인의 차지 쉐어링이라는 D램은 차지 쉐어링이라고 해서 빌라인의 캐패시턴스와 캐패시터에 저장된 캡이
그 실제 저장된 차지를 나눠 가지면서 얘가 위쪽으로 가면 이제 1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 레벨이 있는데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D램 셀은 이렇게 딱 두 개의 TR로 되어 있기 때문에 SRAM보다 훨씬 더 높은 용량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D램은 사실은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번 이렇게 읽으면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차지잖아요. 그렇죠? 캐패시터에 그 넣었던 차지가 빌라인하고 차지 쉐어링이 되면서 데이터가 읽히기 때문에 차지 쉐어링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렇죠? 차지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읽어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써줘야 되고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라이트백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차지가 캐패시터에 그냥 있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사실은 실제 자연에는 항상 리키지 패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설 전류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는 그 전류가 조금씩 새 나가요. 그래서 여기다 캐패시터에 내가 차지를 해놨지만 그 차지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읽고 쓰면서 이 차지를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리프레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걸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SRAM은 그런 거 없거든요. SRAM은 그런 거 없는데 D램은 그런 관리를 더 해줘야 되지만 셀이 TR 하나, 캐패시터 하나로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액세스 스피드가 SRAM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다른 메모리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D램이 여전히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뭐 15년 전 들어왔을 때는 야, D램은 이제 5년 남았어. 앞으로 더 할 게 없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메모리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D램은 이제 캐패시터를 만드는 게 제일 이제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캐패시터죠, 트랜지스터. 그래서 캐패시터는 이렇게 마치 기둥처럼 쌓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둥처럼 쌓는 게 더 이상 더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셀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될 거야 그랬는데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계속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어떤 뭐 높은 저명하신 분들이 앞으로 5년 남았어, 10년 남았어,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뭐 이런 게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막 연구자들이 개발하면 새로운 길을 뚫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 된다고 했던 것도 3년 뒤에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D램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소개드린 이유는 반도체 회사에 와서 나는 회로만 만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정말 다양한 일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상품 기획에서는 무엇을 언제 개발할 것인지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만나기도 하고 내부 개발자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제품을 언제 어떤 사양으로 만들지를 이제 계획을 하고요. 설계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 어떻게 보면 요청을 받아서 아키텍처와 실제 회로 설계를 한 다음에 이 회로가 잘 됐는지 다시 검증을 하는 역할까지 하고 실제 레이아웃이라는 실제 최종 결과물이 되는데 그렇게 만들고 공정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실제 팹에서 실제로 잘 만들어질 수 있게 각각의 그 스텝이 뭐 수백, 보통 600, 700 이렇게 스텝이 있거든요. 그런 스텝들이 잘 양산성 있게 문제없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요. 나온 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잘 동작하고 이게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5년 뒤, 10년 뒤에도 잘 워킹할 건지를 이제 그거의 품질이죠. 그리고 실제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스펙대로 동작하는지 체크하는 게 테스트인데 그거를 웨이퍼 레벨에서도 하고 패키지 레벨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연구할 게 많고요. 실제로 이제 판매출하는 것도 말은 간단하게 썼지만 실제로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연구 결과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은 실제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설계하다가 뭐 상품 계획하거나 공정 가거나 이렇게 항상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개발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부터는 AI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챗GPT가 워낙 인기를 얻고 있죠. 지금도 잠깐 반짝인 게 아니라 점점 더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많은 대기업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논문상의 선택의 유명한 그림들인데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모델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고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제로 오른쪽 그림은 그거예요. 메모리에 비해서 그래픽의 어떤 GPU의 그 스케일링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프로세싱하는 역량은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키텍처 연구하고 새로운 이제 방법을 보완을 해서 근데 메모리의 속도는 생각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로그 스케일이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계속 개발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 프로세서의 개발 속도에 비하면 되게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갭이 생기는 게 이제 메모리 월이라는 메모리 때문에 시스템 성능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LLM, 뭐 챗GPT 이런 게 나오면서 AI 때문에 아주 불거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다. 프로세서는 제어를 하거나 연산을 하고 메모리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스트럭션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주 효율적인 구조였는데 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화살표가 실제로는 굉장히 점점 바틀렉이 되더라가 이제 현재 컴퓨터의 구조의 문제고요. 이게 AI가 오면서 더 심각해졌고 요거는 이제 루프라인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X축은 뭐냐면 데이터를 디램에서 한번 가져오면 내가 이걸 몇 번 활용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10번 활용하면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고 한 번도 제대로 못 쓴다. 한 번도 못 쓴다는 얘기는 뭘까요? 데이터를 계속 새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메모리 때문에 사실은 성능을 낼 수 없다가 이제 요 그래프에서 말하고 싶은 거고요. 예전에 CNN이라는 게 이제 많이 유행했었죠. CNN은 실제로 그림을 놓고 이게 개인지 뭐 고양인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한참 떴었죠. AI 관련해서 한참 떴다가 이게 LLM이라는 게 나오고 점점 이런 게 되면서 여기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계속 새로 가져와야 돼서 그 메모리 바틀렉, 메모리 월 때문에 AI 성능을 내는데 너무 힘들어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실제로 그 프로세서 안에 있는 그 연산기에서 플로팅 포인트라고 부르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는 거 대비 실제로 디램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데이터 하나를 가져오는데 드는 에너지가 200배, 작게는 200배, 많게는 수천 배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 기다리는 것도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고 가져오는데 걸리는 에너지도 너무 많아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구조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가 이제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와 메모리 유닛이 있는데 저 가운데가 문제야. 근데 이제 다른 방법 하나는 하이스피드로 더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뭐 16빗, 뭐 32빗의 어떤 데이터 버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더 하이스피드 올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GDDR 그래픽 디램에서 이제 취하는 어프로치고요. 그러면 이제 밴드위스가 더 올라가서 빨리 갖다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되게 길을 넓히는 겁니다. 길을 넓힌다는 게 원래는 이제 길이 그러니까 16차선, 8차선 이랬던 이 길을 라인을 1000개 깔아서 1024차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게 I/O를 이제 와이더하게 만든다라고 저희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와이드 I/O 혹은 이거의 컨셉을 만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HB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만들었는데 거리가 길면 안 되겠죠. 넓게 만들고 거리가 길면 왜냐하면 거기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가깝게 붙여놓은 게 현재의 HBM 구조예요. 그래서 HBM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거리가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달리는 길이가 실제로 4mm 이렇게 수 밀리미터 이내로 이렇게 1000개, 2000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바틀렉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을 이렇게 많이 사는 거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프로세서랑 메모리를 이렇게 나눠놨더니 이 가운데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프로세서 안에 메모리를 잔뜩 넣어놓거나 아니면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이게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아예 구별 안 되는 그게 인간의 뇌의 구조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PIM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빨리 가야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HBM의 어떤 구조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게 포인터가 되는 건가? 안 되나? 가운데 이제 호스트가 있고 양쪽에 4개 있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HBM이 저런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웨이퍼, 그러니까 실리콘 칩 만드는 그 재질을 활용해서 I/O 개수를 확 늘렸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TSV라는 그 공정을 통해서 쌓았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어서 밴드위스는 확보했는데 용량이 너무 작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HBM2라는 제품 개발했을 때 썼던 그림이어서 지금은 여긴 4층 쌓여 있지만 현재는 8층 쌓여 있는 게 거의 디폴트고 12층 쌓여 있는 거를 지금 최근에 개발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HBM은 계속 이렇게 2년마다 점점 세대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램 히스토리에 이런 메모리는 사실 없었거든요. 보통 4년, 5년 이상 한 세대가 갔는데 HBM 같은 경우는 워낙 AI의 그런 요청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밴드위스도 계속 올라가고 HBM4라는 제품부터는 기존에 있던 1024 IO가 아니라 2048이라는 2배의 무지막지한 IO를 가지게 돼서 더 늘어나고요. 밴드위스 뿐만 아니라 용량 관점에서도 이제 12층 쌓는 거 12하이, 그러니까 12H를 하이라고 읽는데 저희가 12하이, 16하이 이렇게 해서 용량을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다이에도 이제 디램으로 하던 것을 로직으로 해서 더 이렇게 파워와 스피드 면에서 이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솔루션이 결국에는 메모리 프로세서를 어떻게든 안에 넣거나 감싸게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 메모리에서 프로세싱을 하면 데이터를 굳이 데이터 가져오는데 에너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세싱 한 다음에 그 결과만 싹 가져오면 사실은 가져올 데이터 양도 훨씬 줄어들고 에너지도 절감되고 성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건 제가 이제 편의상 구분한 건데 CIM은 실제로 컴퓨팅, 그러니까 어레이를 가지고 컴퓨팅 자체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워드라인, 빌라인에 어떻게 보면 멀티플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PIM은 실제로는 셀 어레이 옆에 ALU를 바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리고 셀 어레이가 메모리 안에는 여러 개 이제 저희가 뱅크라는 구조가 있는데 뱅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뱅크들이 동시에 동작하면 퍼포먼스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패키지 안에다가 이제 오프칩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칩을 메모리 칩, 그다음에 프로세싱 하는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면 저희가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 근처에서 프로세싱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건 이제 PIM인데 그래서 이 CI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학술 그러니까 컨퍼런스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CIM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메모리 어레이, 메모리 셀들이 이렇게 아래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셀들을 이용해서 워드라인, 빌라인에, 그러니까 요 셀 안에다가 저희가 그 AI 연산을 할 때 이제 주로 하는 게 웨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이 있는데, 인풋을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웨이트 값을 저기 셀에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워드라인을 딱 띄우면 그게 인풋이 되고, 그때 빌라인에 누적되는 게 실제로 곱한 결과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자체가 마치 어떤 곱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한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PIM은 그거보다는 혁신적이진 않지만 실제로 메모리 안에 ALU를 넣게 되면 이렇게 뱅크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도 절약하고 퍼포먼스 면에서도 여기서는 왼쪽 보통의 디램에서는 뱅크 하나에서 데이터 하나 가져올 때 얘는 각 뱅크에서 나온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으니까 8배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메모리는 누가 잘해요? 메모리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AI의 어떤 성능 향상과 메모리 월이라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만들어서 봤고요. 그래서 HBM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 가운데 그림 보이시죠? 거기에
칩 안에다가 저 PIM이라고 써 있는 ALU 블락을 넣었고요. 그거를 실제 GPU와 조립을 해서 저희가 성능 평가를 해봤더니 이런 AMD 그다음에 자일링스 보드로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 시스템 검증을 했고요. 그랬더니 파워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80%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테스트 용도로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PIM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PDDR에 PIM을 넣는 건데요. PIM이라는 거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뱅크 근처에 이제 어떤 ALU나 프로세싱하는 블락을 넣어서 에너지와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겠다. 그런 기술을 LPDDR에 적용하면 왜 좋으냐 하면은 실제로 모바일에서 저희가 필요한 게 어떤 프라이버시, 내 데이터가 어떤 서버에 계속 날아가는 거를 난 원하지 않아. 나는 내 폰 안에서만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난 너무 아까워. 그 다음에 파워 코스트 면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그 AI 서버 돌리는 게 굉장한 파워와 이제 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LPDDR PIM이 의미가 있겠다. 요새 온디바이스 AI란 말 가끔 들으시나요? 실제로 그 휴대폰이나 그 싱 클라이언트 혹은 엣지 서버라는 데서 이제 AI를 돌리기 위한 어떤 온디바이스 AI에서 이런 LPDDR PIM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하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CXL이라는 게 있습니다. CXL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인데요. 실제로 D램은 되게 비싸다고 해요.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량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D램이 너무 비싼 솔루션이라서 그 D램에 꽂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보드 있잖아요. 저희 뭐 PC나 서버나 이렇게 보드가 녹색 혹은 고동색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채널이 이제 한계가 있고 거기다 꼽았을 때 꼽을 데가 없으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보드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으로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나는 메모리만 늘리고 싶은데 왜 프로세서를 더 사야 돼? 뭐 이런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러한 D램을 용량 확대를 하면서 밴드위스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CXL 메모리라는 것이 최근에 개발이 되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챗GPT 이런 게 모델 사이즈 점점 커지고 파라미터 수 많아지면서 실제로 더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CXL도 거기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약간 기술적인 얘기였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뭔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일하면 어때요? 뭐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의 경험은 되게 특별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게 내가 잘났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너무나 다양한 삶이 그 삼성전자 혹은 이제 이런 대기업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위기하고 기회는 같이 와요. 그래서 회사를 제가 이제 뭐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 힘들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찬스가 되고 내가 더 도전할 수 있는 그걸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더 큰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게 그냥 그러니까 다른 연구소나 어떤 학교에 있는 거랑 다른 거는 저희가 팀으로 일을 해야 되고 항상 혼자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사실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팀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팀으로 일한다는 거는 내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그거를 잘하는 게 굉장히 그 팀이 잘 되는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5% 정도의 재미, 즐거움만 찾을 수 있어도 실제로 굉장히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기준이 이제 저는 5%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뭐 10%나 20%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도 너무 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 정도만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힘들고 분석하고 밤새고 막 이러다가도 그거를 이제 극복해서 실제 내가 솔루션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해결했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기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큰 회사, 작은 회사에 대해서 뭐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할 수 있는데 큰 회사라고 해도 그 안에 마치 작은 회사처럼 일하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가면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량이 더 빨리 증가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있어야만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딱 편향된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큰 회사에 있어도 내가 중소기업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 런치해서 어떤 소규모로 어떤 파일럿으로 돼서 실제 이 제품이 의미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마스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마스터는 이제 석사 할 때 마스터랑 이제 스펠링은 똑같지만 저희가 삼성전자의 어떤 포지션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VP of Technology라고 저희가 가로치고 이렇게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터라고 명함에 썼더니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마스터라는 게 요 삼성전자는 이제 수석, 프린서플 엔지니어를 이제 우리말로 수석이라고 하는데 수석 엔지니어 다음에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VP는 이제 보통 상무, EVP는 이제 뭐 부사장, 그다음에 프레지던트는 이제 사장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트랙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펠로우라는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된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마스터를 선택을 해서 마스터에서 지금 7년째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 채용할 때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채용 면접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그 채용한 분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뭐 연구를 성과가 좋고 이런 것보다도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주어지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과 뭐 쉬운 일이 있죠. 그리고 항상 위기가 오고요. 그리고 항상 재미없는 기간이 갑자기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마지막 말이라서 잘 안 나오나 보네요. 네.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애티튜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되게 힘든 상황, 뭐 원하지 않는 상황, 예를 들면 뭐 군사훈련을 받거나 뭐 군대를 가서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나 팀에 배치가 됐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항상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게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또 그분들의 되게 훌륭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회사 내 미션으로 썼던 말인데요. Our tiny but powerful semiconductor gives life to your imagination 이라고 당신의 상상을 이 작은 반도체로 이루어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주신 송교현 말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질의응답 시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긴 시간 동안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정보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을 좀 오늘 질문응답수는 사전 등록을 통한 질문, 그리고 오픈 채팅방 질문, 현장 질문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전 등록으로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전 등록을 통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마스터님께서 직접 질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마스터까지 오르시기에 많은 실패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를 견뎌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준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실패와 포기하고 싶은 순간, 예,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가족 생각하면서 버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넘어서면 나에게 다가올 뭔가 또 하나의 찬스, 나의 그리고 발전,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버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준 가치관은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이렇게 나의 좌우명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만들었던 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화가 덜 나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와 이제 그 서로 뭔가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가는 방향이 얘는 이쪽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항상 그런 경우가 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빨리 같이 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좌우명은 일체유심조라는 건데요.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에 있거나 그 어떤 좋은 일이거나 하여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 두 개의 어떤 좌우명들을 늘 이렇게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역지사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일체유심조, 요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저희 학생들이 R&E 관련 연구 과제를 많이 할 건데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서로 협업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시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마스터님의 말씀이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관심 많은 학생을 위한 진로 선택 시 도움 방법에 대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약간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산업계에 있고 학계랑도 이제 많은 교류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AI가 워낙에 화두고요. 제가 어떤 반도체 회로 학회를 가든 아니면 시스템 관련된 학회를 가든 AI가 이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AI로 인해서 이제 그쪽에 되게 붐이 일고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구나. 기존에는 뭐 새로운 게 별로 없네라고 하다가 AI가 오면서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인공지능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고리즘이나 어떤 그 이론적인 것부터 해서 실제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드웨어로 잘 만들지 아니면 하드웨어로 잘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시스템적으로 완성도를 높일지 혹은 이제 그 하드웨어의 어떤 더 디테일한 회로 설계나 실제 구현을 어떻게 할지 그 회로 설계를 잘하기 위한 어떤 소자를 어떻게 개발할지 이렇게 다양한 레벨이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한 마디에는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실 교수님들 중에 인공지능 안 하시는 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회로 하셨던 분들도 인공지능 관련된 회로,
소프트웨어 하셨던 분들도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에 들어가시면 되죠. 그렇죠? 인공지능을 잘하는 구글, 뭐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 들어가시면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있다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학교나 어떤 그 연구소 혹은 뭐 삼성전자도 좋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되고요. 삼성전자도 AI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당연히 AI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길이 열려 있고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뭔지 잘 보시고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미국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나요? 또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미국이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드웨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엄청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하는 회사잖아요. 물론 엔비디아의 어떤 쿠다라는 그런 라이브러리와 그런 AI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아무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메모리죠. 우선은 메모리를 잘해서 이러한 반도체 산업을 이제 더 올릴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소개드렸듯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새로운 스타트업들에서는 그 AI를 가속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리벨리온, 사피온,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 입장에선 일단 메모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를 통해서 저희 반도체 위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세서나 이제 다른 다양한 반도체에서도 계속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 균형 잡힌 발전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이롭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사실은 하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실 프로세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컨스턴트한 밸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나 새로운 AI 가속기 그다음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 이런 연구 분야가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더 강세하고 더 증가시키는 것과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이제 좀 더 넓혀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 여기까지 좀 받고요. 저희가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좀 받은 질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요거 네. 하나 올라온 거죠, 예,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 주신 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며 독점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메모리 기반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한국에 있어 큰 위험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평가와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되게 또 고난이도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단언해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이제 좀 차단이 되다 보니 중국 내부적으로 더 많은 투자와 이제 집중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아카데미는 사실은 다 통하잖아요.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일 반도체 관련된 회로 관련된 제일 큰 학회가 ISCC, 그 공정이나 소자 관련된 제일 큰 학회가 IDM이라는 학회인데 둘 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의 편수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중국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희끼리만 해 했더니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이제 받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또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메모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갭은 아직은 좀 크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제일 앞단을 계속 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은 큰 시장이죠. 중국의 핸드폰 시장, 뭐 그 전자제품 시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의 되게 큰 고객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뭐랄까요, 하여튼 뭐 적이면서 동시에 뭐 동지가 되는 그런 복잡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잘 살펴봐야 되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서 반도체 전략 뭐 이런 것까지 뭐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학생들은 손을 들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제일 앞에 있는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니 학생입니다. 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D램이랑 HBM 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정 그리고 발전해온 그 로드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형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반도체가 발달함에 있어서 그리고 메모리를 이제 증가시킴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저희가 새로운 효율적인 설계를 찾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재질이 지금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가 않아서 속도가 제한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더 이렇게 더 좋은,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허들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셀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서도 양산성을 가져가고 저희가 기술은 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너무 비싸면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트랑 그다음에 수율, 그다음에 양산성을 고려한 어떤 의미 있는 설계가 돼야지 실제로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선형적으로 그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있던 거는 사실 DDR 예전에 이제 2, 3, 4, 5 뭐 이거는 사실 진짜 선형적이었어요. 근데 HBM은 사실은 그거를 확 뛰어넘는 어떤 큰 변화였고요. 그 2.5D라는 그 I/O 개수를 1000개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조를 도입을 했고, 메모리 하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D램은 I/O가 8개, 16개가 많으면 16개였어요. 근데 갑자기 1000개짜리 D램을 만들어 달라. 게다가 그 뱅크라고 부르는 아까 그 하나의 단위 있잖아요. 그게 기존의 D램은 옛날에는 8개였다가 조금 얼마 전까지는 16개였다가 제일 많은 게 요새 32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HBM은 다이 하나에 있는 게 거의 지금 128개?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설계에 드리븐된 어떤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를 조립할 수 있는 패키지 기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실 메모리 셀 자체가 뭔가 더 이상적인 메모리 셀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작고 스케일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넘버 타일의 억세스 스피드도 빠른, 랜드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그냥 느리잖아요, 그렇죠? 느린 이유는 읽기 쓰기 둘 다 이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장점을 다 만들 수 있는 소자 기술, 공정 기술도 당연히 그 허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실제로는 저는 이제 설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설계적으로 칩 아키텍처나 요새는 이제 칩렛이라고, 야 이거 큰 칩에다가 우리가 온갖 IP를 넣어서 여기다가 프로세서도 넣고 SRAM도 넣고 뭐 메모리 NVM도 넣고 해서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예전의 추세였는데 그게 SOC라고 불리던 거였고요. 근데 그걸 하니까 양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각각의 그 IP에 필요한 소자가 종류가 다른데
실제로 그걸 하나의 칩으로 만들려다 보면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상에서 나온 게 칩넷이라고 프로세서에 적합한 어떤 공정으로 개발된 칩, 그다음 메모리에 적합한 칩, 뭐 I/O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칩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 AMD 전부 다 그런 칩넷 구조의 어떤 새로운 GPU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가 최근에 발표했던 MI300 이런 것도 보면은 밑에 I/O 다이가 4개 있고요. 위에 프로세서 다이가 6개 정도 있는 게 하나의 칩이에요. 거기다 HBM 4개나 6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패키지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키텍처적인 변화, 그다음에 패키징 솔루션, 그다음에 소자부터 뭐 설계까지 다양한 쪽에서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개발의 전체적인 동향을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이제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되겠습니다. 네, 저기 검정 티나 앞쪽에 학생 먼저 해주시고. 아까 발표에서 반도체랑 AI와 AI 산업과 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로봇 기술들이 AI 기술들과 서로 융합이 되면서 다양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산업과 로봇 산업과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서로 어떤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동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그 지금 AI가 지금 한참 붐이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그 이쪽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는 뭐냐? 미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로봇이 거기에 필요한 게 AI가 잘 동작하는 반도체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로봇도 메모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로봇도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로봇은 사실 움직인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모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하는 반도체 칩도 당연히 더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칩들을 이제 분산해서 배치하냐, 중앙에서 배치하고 이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만 이제 그쪽 분산해서 놓느냐, 뭐 다양한 하여튼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반도체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가 더 발전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더 우리가 SF나 SF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그런 로봇은 사실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원래 꿈이 과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 하지만 제가 지금 메모리를 만들고 있지만 저도 내가 만든 메모리가 나중에 로봇에 쓰일 거야라고 확신합니다. 예. AI와 로봇의 반도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저기 뒤에 그 검정색 티를 입으신 학생 질문이 또 있으셨습니다. 네, 2학년 최재호입니다. 아까 뭐 AI 관련해서 반도체랑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CUDA를 사실상 독점함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비가 되고 있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특히 경영 쪽으로. 특히 경영 쪽으로요? 제가 경영은 잘 몰라서. 근데 그 사실 되게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 100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너무 잘났어. 얘 혼자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뭐 잘생기고 막 다 사람들을 좌지우지해. 그러면 다른 99명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다른 99명도 되게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회나 이제 컨퍼런스 혹은 워크숍 이런 데를 다녀보면 타도 엔비디아를 주제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회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 장악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제가 엔비디아 분을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면 얘네도 계속 잘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컴퓨터 구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다양성,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그 DGX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 제일 큰 시장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온디바이스 AI나 실제로 모바일 뭐 클라이언트 다양한 환경이 있고요. 그런 환경들에서 또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제일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GPU가 너무 비싸고 사고 싶어도 팔질 않고 뭐 줄을 한참 서 있어서 그리고 그 파워를 너무 많이 소모해서 야 이거 데이터 센터 계속 꼽다가는 나중에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씩 지어야 돼. 라고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아마존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 만들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세상이 이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이피션트한 솔루션.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이제 PIM 같은 것이 될 거고요. 이런 메모리를 잘 활용해서 그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이피션트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향. 그 다음에 실제로 엔비디아랑 맞짱 떠서 엔비디아의 GPU보다 더 효율적인 어떤 연산기나 회로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거고요. 근데 그 말씀해 주신 CUDA, CUDA라고 말씀하셨던 CUDA라는 게 워낙 막강하긴 합니다. 하드웨어만 잘 개발해서는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분들이 AI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들이 나는 서비스를 받고 싶지 내가 이거를 하드웨어로 공부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CUDA라는 게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스테이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도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비슷한 연구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돼야 되고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현재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누군가 엔비디아가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닌 다른 다양한 업체들이 이렇게 뭐 시장을 나누든지 아니면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1등, 2등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질문 더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하지 않으셨나? 네. 이렇게 아까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한마디 그냥 네.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나 드리고 질문하실 분이 앞쪽에 여기 앞쪽에 마이크. 감사합니다. 신준섭입니다. 네. 그 네덜란드의 ASML 같이 핵심 노광 장비들은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핵심 기술이 없어서 국가적 역량이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그 외부적 지원이 없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기술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삼성이 이러한 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질문인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일본이 갑자기 그 중요 소재를 수출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장비 면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고 소재나 장비 다 항상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기업은 실제로 국산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그런 저희가 설비기술연구소라는 이제 설비 자체를 내부에서 개발하는 그런 활동과 연구 개발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온 데의 노하우를 순식간에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있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학 영재들이 능력을 좀 더 발휘해 줘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앞에서 이제 버라이어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과학 영재 분들이 되게 관심사가 다양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고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장비를 개발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떤 소자, 어떤 공정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뭐 삼성전자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다 열려 있고 반도체라는 사회는 정말로 다양한 그러니까
그 저희 인사팀의 그 팀장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전공 과목이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반도체 그 DS 부문, 그 반도체 부문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 그 중에 한 80%인가의 과목 전공을 하신 분들이 다 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한테 더 기회가 모든 분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잖아요. 그리고 메모리가 약간 제가 그랬거든요. 저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재미없고 좀 지루한, 저건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혹은 뭐 설계가 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렇지 않고 너무 다이내믹하고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하여 주신 학생분들과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잠시 마무리 멘트를 좀 하려고요. 학생들의 과학적인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과학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의 밝은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러한 열정을 항상 응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차시 관련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제2사이브리지는 2차 전지를 주제로 유니스트 이현욱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